나는 오늘 내 손으로 이 집을 팔았다. 강원도 속초의 낡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돌리며 나는 마지막으로 이 집의 주인으로서 문을 여는 중이었다. 새벽 5시 반부터 은우 도시락을 싸던 손으로 오늘은 이삿짐을 정리했다. 30평 아파트 거실에는 박스 5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70년을 살며 쌓인 내 전부가 고작 5상자였다. 현관문이 열렸다. 할머니, 하와이에서 선물 가져왔어요. 8살 은우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다. 아이 뒤로 민준이와 지은이가 큰 여행 가방을 끌며 들어왔다. 일주일간의 하와이 가족여행에서 돌아온 참이었다. 나는 이 여행 경비도 알고 있었다. 300만 원. 내가 간병인으로 2달간 야간 근무를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다. 지은이의 시선이 박스에 멈췄다. 어머니, 이 박스들은 뭐예요? 설마 저희 짐은 아니죠?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묻어났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아온 나에게 갑작스러운 박스 더미는 분명 이상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다. 하와이 태양에 그을린 민준이의 얼굴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다. 민준아, 지은아. 나는 30년간의 세월을 응축한 듯한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사 가려고 짐 쌌다. 내가 이 집 팔았어. 순간 현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준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지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은우만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와이 기념품 쇼핑백을 흔들고 있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아요? 민준이의 절규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건축 설계사라는 직업답게 평소 차분한 그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저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집은 저희 집이기도 하잖아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다. 유명 인테리어 회사 팀장으로 일하며 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그녀에게 이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는 변수였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설명할 의무는 없었다.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알아서 살아야지. 내 말에 현관은 더욱 조용해졌다. 은우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나는 지난 30년간 개인 간병인으로 일하며 홀로 민준이를 키웠다. 민준이 아버지는 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보험도 재산도 변변치 않았던 우리에게 남은 건 빚과 어린 아들뿐이었다. 그때부터 시작된 내 삶은 단순했다. 밤낮 없이 일하고 번 돈으로 아들을 키우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이 30평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전세방에서 소형 아파트로, 그리고 마침내 이 집까지. 모든 등기부등본에는 오직 내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가 결혼하고 며느리 지은이가 들어오면서 나는 이 집의 소유주가 아닌 무료 보모로 전락했다. 어머니, 손주 은우 하원 시간 5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제 클라이언트 미팅이 중요하니까요. 지은이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다. 부탁이 아닌 당연한 의무처럼. 나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은우의 도시락을 싸고 오전 6시 30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 후 곧바로 간병인 일터로 향해
오후 6시까지 일했다. 어머니, 제 작업복이랑 일반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세탁해 주세요. 얼룩이라도 묻으면 곤란해요. 지은이의 지시사항은 날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까다로워졌다. 내 70년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세세한 지시를 받아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손주를 위해, 아들의 평화로운 가정을 위해 나는 모든 걸 감내했다. 퇴근 후에는 은우를 하원시키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의 집안일을 마무리했다. 내 하루는 새벽 5시 30분 기상부터 밤 11시 취침까지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돌아갔다. 나만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는 내 시력 악화였다. 30년간 야간 간병을 하며 어둠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느라 눈을 혹사한 탓이었다. 병원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민준아, 다음 주에 눈 수술 받아야 할 것 같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민준이의 첫 반응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일주일 입원하신다고요? 그럼 은우는 누가 봐요? 저희 지금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휴가를 낼 수가 없는데. 내 건강보다 손주 돌봄이 더 우선인 그의 반응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지은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수술 날짜 좀 미룰 수 있으시죠? 이번 달은 정말 바빠서 은우를 맡길 곳이 없어요. 어린이집 연장 보육도 신청이 마감되었고 그들에게 내 수술은 불편한 변수일 뿐이었다. 수술 당일 나는 보호자 없이 혼자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실 문 앞에서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다. 70년을 살며 이렇게 혼자인 적은 없었다. 마취가 풀리고 눈을 떴을 때 병상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가 물 한 컵을 주며 말했다. 보호자 연락이 안 되네요. 괜찮으시면 내일 오전에 퇴원 수속 도와드릴게요. 퇴원 후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가 현관에서 나를 맞았다. 하지만 그녀의 첫마디는 안부가 아니었다. 어머니, 시력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 너무 바빠서 병문안 못 갔어요. 내일부터 은우 하원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와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가족에게 나는 편리하고 대체 불가능한 도구일 뿐 사랑하는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밤 나는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나누는 민준이와 지은이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나 보다. 여보, 어머니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생활에 너무 짐이 돼. 지은이의 목소리였다. 짐? 그 단어가 내 가슴에 박혔다. 눈도 나빠지시면 간병일도 못 하실 거고 그럼 수입도 없어질 텐데. 실버타운이라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준이의 말에 나는 다리가 풀렸다. 실버타운. 그들은 이미 나를 보낼 곳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좋겠어. 어머니도 또래분들과 지내시면 더 즐거우실 거야. 우리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유. 그들에게 나는 자유를 방해하는 족쇄였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다. 30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돌봤다. 그들 대부분은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외로워했다. 나는 그때마다 가족은 그런 게 아니에요라고 위로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 환자가 되어 있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민준이 가족이 하와이 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를 배웅한 후 나는 곧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집을 팔고 싶어요. 빨리요. 어머니, 급매로 내놓으시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상관없어요.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공인중개사는 놀랐다. 집이 온전히 내 단독 명의였기 때문이다. 아들이나 며느리의 동의 없이도 매매가 가능했다.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다. 젊은 부부였는데 신혼집을 찾고 있다고 했다. 계약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간병인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했다. 저희 어머니도 평생 간병 일을 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그 말에 나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집이 또 다른 간병인의 자녀에게 가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매매 대금을 받자마자 나는 강릉의 작은 어촌 마을에 있는 집을 계약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30평 아파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이삿짐을 정리하며 나는 처음으로 평화로움을 느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70년 만에 처음 맛보는 진짜 내 시간이었다. 민준이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 나는 마지막 짐을 챙겼다. 내 유일한 동반자인 반려견 마루도 함께였다. 10년 전 길에서 주워 키운 작은 믹스견이었는데 이 집에서 나를 가장 반겨준 존재였다. 마루야, 우리 이제 바다 보러 가자. 마루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선택하려 하고 있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하와이에서 돌아와 빈집과 박스만 발견한 그들의 충격을 나는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오자 내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았다. 어머니, 정말 집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지은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평소 차분하던 그녀도 이번만큼은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차분히 지켜봤다. 말이 안 된다고? 그럼 그동안 너희가 한 일은 말이 됐나? 내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 이 집은 내가 간병인으로 일하며 허리 끊어지게 번 돈으로 산 내 소유다. 너희는 그동안 생활비나 공과금 한 푼 낸 적 있나? 오히려 내 돈으로 하와이까지 다녀왔으면서.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상이라도 하시고. 가족?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를 실버타운에 보내려고 계획하던 게 가족이 할 일이야? 내가 짐이라고 말하던 게 가족이 할 일이고. 순간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들의 대화를 내가 들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건 지은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다. 나는 너희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고 이제 너희는 진짜 독립을 해라. 모레까지 짐 빼라. 민준이 가족이 짐을 빼고 나간 후 나는 강릉으로 향했다. 작은 트럭에 내 전 재산이 담겨 있었다. 마루도 함께였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동에 바다를 보자 70년간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강릉 어촌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작은 단독주택이지만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집이었다.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30년간 도시의 소음에 익숙해진 귀에 자연의 소리는 새로웠다. 마루야, 여기가 우리 집이다. 마루가 꼬리를 흔들며 새집 곳곳을 탐험했다. 나도 함께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 작은 부엌, 침실 하나. 화장실도 하나뿐이었지만 이 모든 공간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지러 올랐다. 첫날 밤 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야 한다는 강박도,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긴장도 없었다. 그저 바다 소리만이 나를 깨워줬다. 이튿날 아침 나는 마루와 함께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햇살이 바다를 반짝이게 만드는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아름답다는 감정을 느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던 건.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죠? 산책 중에 만난 이웃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박순자라는 75세 할머니였다. 혼자 사신다고 했다. 혹시 혼자 사세요? 아드님은 어디 계신가요? 친절한 관심이었지만 나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들이 있지만 나를 짐으로 여겨 혼자 나왔다고 할 수는 없었다. 아들이 서울에 있어요. 바쁘죠, 뭐. 간단히 답하자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자식들 다 그래요. 바쁘고. 그래도 어머니 혼자 계신 거 알면 자주 내려오겠죠. 나는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다. 강릉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매일 아침 마루와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다. 상추, 깻잎, 고추 등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내 손으로 키운 채소로 만든 밥상은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이웃들과도 조금씩 친해졌다. 순자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바닷가를 산책해서 자주 마주쳤고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혼자 사는 내가 걱정된다며 반찬을 자주 나눠줬다. 혜정 씨, 오늘 김치찌개 끓였는데 너무 많이 해서요. 좀 가져가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대신 제가 어제 텃밭에서 딴 상추 좀 드릴게요. 이런 소소한 나눔이 내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30년간 누군가를 돌보기만 했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다. 가장 큰 변화는 시간이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 텃밭에서 채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마루와 함께 해변을 걷는 시간. 모든 게 내 선택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빌린 시집이었다. 시를 읽는 것도 몇십 년 만이었다. 한 구절이 유독 마음에 와 닿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다. 70세에 새 삶을 시작한 내게 딱 맞는 말이었다. 강릉에 온 지 2달이 지났을 때 민준이가 찾아왔다.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다. 하와이에서의 여유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엄마. 문 앞에 선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거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어떻게 지내세요? 어색한 침묵을 깨고 민준이가 말했다. 정작 그의 모습이 더 궁금했다. 며느리는 오지 않은 걸 보니 아직도 내가 원망스러운 모양이었다.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어떻게 지내냐? 그게 사실은 민준이가 머뭇거렸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지은이 친정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어요. 새집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네요. 역시 그랬구나. 속초의 30평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 조건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나는 동정심이 일기보다는 뒤늦은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은우는 잘 지내냐? 네. 그런데 할머니를 많이 찾아요. 왜 갑자기 할머니가 없어졌냐고 계속 물어봐서 그 말에 내 마음이 조금 아팠다. 손주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때 엄마의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혼자서 은우 돌보고 집안일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뒤늦은 후회였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알았으면 다행이다. 그동안 나는 공기 같은 존재였으니까. 엄마, 다시 돌아오실 수 없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약속드릴게요. 민준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나는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다. 민준아, 너는 나를 잃고 나서야 내 소중함을 알았지만 나는 너를 떠나고 나서야 내 인생을 찾았다. 민준이는 1시간 넘게 나를 설득하려 했다. 자신들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잘할 것인지를 계속 말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은우라도 생각해 주세요. 아이가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요. 은우를 끌어들이는 그의 모습에 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은우를 볼모로 잡지 마라. 손주는 언제든 보고 싶으면 여기로 데려와라. 하지만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엄마, 민준아, 나는 이제 간병인 오혜정이 아니라 사람 오혜정으로 살고 싶다. 너희 일에 다시 개입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너희는 너희 방식으로 독립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효도다.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느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을 다시 희생할 수는 없었다. 70세가 되어서야 찾은 나 자신을 다시 잃을 수는 없었다. 민준이가 다녀간 지 일주일 후 뜻밖의 방문자가 있었다. 속초 집을 산 젊은 부부였다. 부동산에서 연락처를 알려줬다며 찾아온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르신 집을 산 김민수, 이지영이라고 해요.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부인도 함께 와 있었다. 뱃속에 아이가 있어 보였다. 아, 그래요. 집은 잘 살고 있나요? 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어서요. 민수라는 젊은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집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는데요. 어르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보자마자 남편의 글씨임을 알 수 있었다. 민준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였다. 편지를 펼치자 35년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혜정아,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이 편지를 읽게 될 거야. 미안하다. 제대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먼저 가서.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줘. 이 집의 등기는 모두 내 이름으로 해뒀어.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보호받기를 바라서야. 혜정아, 너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먼저다. 꼭 내가 먼저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남편은 35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혼자가 될 걸,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 할 상황이 올 걸.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영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남편의 편지는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편지를 품고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갔다. 마치 인생처럼 내가 70세에 새로 시작한 이 삶이 이기적인 것일까? 아들과 손주를 버린 매정한 할머니인 걸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남편의 편지를 읽고 나서 확신이 섰다. 나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드디어 나 자신을 존중하게 된 것이다. 70년을 살며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게 된 것이다. 마루가 옆에 와서 머리를 내 무릎에 기댔다. 이 작은 생명체는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였다. 마루야,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마루가 꼬리를 살살 흔들었다. 그 모습에서 나는 답을 얻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오혜정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시작. 70세는 늦은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었다. 바다가 매일 새로운 파도를 만들어내듯 나도 매일 새로운 나를 발견해 가기로 했다. 강릉의 밤바다는 별빛으로 가득했다. 속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마치 앞으로 만날 새로운 하루들처럼.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나는 바닷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3개월 전 이 바다를 처음 봤을 때와 지금의 내 마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았다. 처음에는 분노와 서운함으로 가득했다면 이제는 평온함이 찾아왔다. 가족에 대한 원망도 많이 사라졌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나는 누군가를 돌보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고 당연하게 여겨질 때는 힘들다. 이제는 내가 원할 때 내 방식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은이가 요리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어제는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엄마 맛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먹을 만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은우가 다음 주말에 할머니 보러 가자고 해요. 언제든 환영이야. 엄마 감사해요. 저희를 버리지 않으셔서. 바보야. 가족이 어떻게 버려? 다만 방식이 바뀐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연결된 가족. 강릉에 온 지 반년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면서 바다의 색깔도 달라졌다.
여름의 푸른 바다에서 가을의 회색빛 바다로.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텃밭의 채소들도 풍성하게 자랐다.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만큼 많이 수확했다. 순자 할머니는 내가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가서 나누어 주었고, 슈퍼 아주머니는 내 고추로 고추장을 만들어 주었다. 이런 소소한 나눔이 내게는 큰 기쁨이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의무감은 아닌 자연스러운 관계. 어느 날 저녁 마루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젊은 부부를 만났다. 속초집을 산 민수, 지영 부부였다. 지영 씨 배가 더 불러 있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요, 잘 지내고 있어요. 배가 더 부른 것 같은데? 네, 다음 달이 출산 예정일이에요. 덕분에 좋은 집에서 아이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축하해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어르신 덕분이에요. 그 집에서 이미 행복한 기억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저희도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들의 말에 나는 뿌듯함을 느꼈다. 내가 30년간 사랑으로 가꾼 집이 또 다른 가족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강릉으로 온 것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것을. 70세에 새로 시작한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바다 앞 작은 집에서 마루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가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며 이것이 내가 꿈꿔왔던 삶이었다. 비로소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밤마다 나는 감사했다. 늦었지만 찾게 된 나 자신에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한 나에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바다에게. 강릉에 온 지 1년이 지났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다. 텃밭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고 바다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이제 이곳이 완전히 내 터전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할머니가 급히 찾아왔다. 혜정 씨, 큰일이야. 마을회관에서 사람을 찾고 있어. 무슨 일인데요? 독거노인들 돌봄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간병 경험 있는 자원봉사자를 찾는데. 혜정 씨 딱 맞잖아. 나는 잠깐 망설였다. 30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며 지쳤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내 선택이었다. 한번 가봐도 되겠네요. 마을회관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김민영 씨는 젊고 열정적이었다. 어르신, 간병인 경력이 30년이나 되시는군요. 정말 필요한 분이세요. 그런데 자원봉사라고 하니까 무료인 건가요? 아니에요. 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 활동비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어르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김 씨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마을에는 나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50명이 넘었다. 그중 상당수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일주일에 이틀, 하루 4시간 정도만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해드릴게요. 나는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내가 선택한 일이었고 내 경험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는 일이었다. 첫 번째로 배정받은 어르신은 78세 박영수 할아버지였다. 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최근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박할아버지, 오혜정입니다. 문을 열어준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다. 누구시라고요? 왜 오셨는데? 마을회관에서 보낸 자원봉사자예요. 할아버지 돌봄을 위해 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정리가 안 되어 있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약봉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30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어르신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할아버지, 점심은 드셨어요? 점심? 몇 시지? 지금 2시예요. 아, 그런가. 잘 모르겠네. 나는 냉장고를 열어봤다. 몇 개의 반찬이 상해 있었고 밥도 며칠 된 것 같았다. 조심스럽게 정리를 시작했다. 할아버지, 제가 간단하게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아, 고마워요. 그런데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지? 혜정이에요. 오혜정.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첫날은 마음이 복잡했다. 한때는 내가 저렇게 될까봐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뿌듯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박 할아버지와는 편한 관계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어부였다고 했다.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혜정 씨, 나도 옛날에는 새벽 3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어.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지. 그러셨구나요. 저도 밤샘 간병 많이 했어요.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좋았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다. 할아버지의 치매는 초기라서 좋을 때는 정말 정상인과 다르지 않았다. 혜정 씨는 왜 혼자 살아요? 아들은 없어요? 있어요. 서울에 있는데 가끔 와요. 같이 살지 왜? 저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자유롭거든요. 할아버지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요즘 어른들은 참 달라졌어. 우리 때는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게 당연했는데 시대가 바뀐 거죠.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나 자신의 변화를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1년 전의 나라면 혼자 산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여름이 되자 은우가 방학을 맞아 일주일 동안 내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제 9살이 된 은우는 더욱 생각이 깊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요? 아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잠깐 당황했다. 은우야, 할머니는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해서야. 하지만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 그리워해요. 특히 엄마가. 그래. 네. 엄마가 요리할 때 할머니는 이걸 어떻게 하셨지? 라고 자주 말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지은이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풀어졌다. 적어도 내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은우야, 가족이라고 해서 꼭 같은 집에서 살 필요는 없어.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 되는 거야. 그럼 할머니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그럼 됐어요. 은우의 단순 명료한 결론에 나는 웃음이 났다. 아이들은 참 순수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전화를 했다. 엄마, 은우가 재밌게 지내고 있나요? 그럼 바다에서 매일 놀고 있어. 엄마, 지은이가 한 번 더 찾아뵈고 싶어 해요. 괜찮을까요? 언제든지 좋다. 그리고 엄마, 감사해요. 뭘?
엄마가 선택하신 삶을 존중해줘서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해줘서요.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제야 내 아들이 어른이 된 것 같았다. 가을이 되어서 김민영 사회복지사가 찾아왔다. 혜정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인데요? 선생님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전수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병 교육 강사 같은 역할이요. 나는 깜짝 놀랐다. 70세가 넘어서 강사 제안을 받을 줄은 몰랐다.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30년 경험은 그 어떤 이론보다 값진 거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새로운 도전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다. 마루에게 말했다. 마루야, 할머니가 선생님이 될 수도 있대. 어떻게 생각해? 마루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간병 교육 강사를 맡기로 했다. 월 2회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간병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이었다. 첫 강의 날 나는 떨렸다. 평생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30년간의 경험담을 들려주면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줬다. 어르신들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파요. 혼자라는 외로움, 짐이 된다는 미안함. 그런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세요. 치매 어르신들도 감정은 남아있어요. 기억은 잃어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기억해요. 내 경험담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를 마치고 나면 뿌듯했다. 내가 겪은 힘든 일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7번째 깊은 물 완전한 홀로서기. 겨울이 왔다. 강릉의 겨울 바다는 거칠었지만 웅장했다.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도 세게 불었다. 하지만 나는 무섭지 않았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익숙했다. 2년째 강릉 생활을 정리해보니 내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전에는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자원봉사를 하고 저녁에는 마루와 산책을 했다. 주말에는 가족들이 찾아오거나 이웃들과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마음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삶. 하지만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은우와 함께 전화를 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어머님께서 저희를 떠나신 게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마워요. 고맙다고? 네. 어머님이 계실 때는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혼자 해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행복해 보이세요. 지은이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처럼 독립적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가족이 되고 싶어요. 바로 내가 원했던 말이었다.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깊이 감사했다. 70세에 시작한 새 삶이 이렇게 풍요로울 줄은 몰랐다. 더 이상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오혜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홀로서기였다. 마루가 내 옆에 와서 앉았다. 이 작은 동반자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시간도 두렵지 않았다. 바다는 오늘도 새로운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나도 매일 새로운 날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홀로서기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것을 해냈다. 강릉에 온 지 2년 반이 지난 어느 봄날, 민수와 지영 부부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지영 씨는 18개월 된 아들 도윤이를 안고 있었다. 속초집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어르신,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사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했다. 무슨 일인데요? 저희가 해외로 이주하게 됐어요. 민수가 호주 회사로 발령받았거든요. 그런데 지영 씨가 머뭇거렸다. 그런데 속초 집을 다시 팔아야 해요. 그런데 어르신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되찾고 싶으시면. 나는 깜짝 놀랐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좋은 분에게 파세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 집에 어르신의 추억이 많이 있을 텐데.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집을 되찾는다고 추억이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민수 부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어르신 덕분이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속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곳이 진짜 내 집이 되어 있었다. 여름이 되어서 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시청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혜정 선생님, 올해 모범 시민상 후보로 추천되셨어요. 모범 시민상이요? 네, 자원봉사 활동과 간병 교육으로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셨다고 해서요. 나는 어리둥절했다. 내가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었다. 정말 저를 추천하신 건가요?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셨어요. 박영수 할아버지, 김민영 사회복지사, 그리고 주민센터장까지. 시상식 날 나는 생전 처음으로 상을 받았다. 70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다. 오혜정 선생님은 30년 간병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돌보고 자원봉사자 교육에 힘쓰신 분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시장의 소개말을 들으니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다. 객석에서 박 할아버지가 박수를 치고 있었고 순자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가장 놀라운 건 민준이 가족이 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리 시청에서 연락받고 몰래 온 것이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시상식 후 민준이가 내게 달려와 안겼다. 우리 할머니가 상 받았어요. 은우도 신나게 소리쳤다.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이제야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겠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인정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상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세 번째 거센 파도, 더 큰 영향력. 상을 받은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70세에 새 삶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된다고 해요. 기자의 말에 나는 놀랐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된다니.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편지가 왔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 며느리와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 늦은 나이에 새 도전을 고민하는 분들까지.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75세에 너무 늦었나 싶었는데 선생님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 때문에 힘들었는데 선생님 이야기 보고 많이 위로받았어요. 저도 제 인생을 찾아보려고 해요. 이런 편지들을 읽으며 나는 내 선택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갖는지 깨달았다. 네 번째 거센 파도 진짜 가족의 완성. 가을이 되어서 특별한 손님이 왔다. 속초집을 새로 산 가족이었다. 40대 부부와 두 아이였는데 남편이 서울에서 강릉으로 귀촌한 작가였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선생님 옛집을 산 이정훈, 김수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그 집을 산 이유가 선생님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요? 신문 기사를 봤거든요. 70세에 새 삶을 시작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집에서 30년을 사시며 아들을 키우신 이야기. 저희도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요. 정훈 씨가 말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리려고 왔어요. 수진 씨가 건네준 건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다. 속초 집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는데 우리 가족이 살던 거실에서 그들이 웃고 있었다. 저희 가족도 선생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집이 계속 행복한 집이 되었으면 해서요. 그 사진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가 사랑으로 가꾼 집이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해 겨울, 지은이가 혼자 찾아왔다. 처음으로 둘이서만 만나는 시간이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와서. 괜찮아. 차라도 한잔하자. 바다가 보이는 거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지은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미안해요. 그때 어머님께 됐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어머님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도구로 봤어요. 편리한 도구. 그것도 무료로 쓸 수 있는. 지은아, 어머님이 수술 받으실 때도 저는 제 일만 생각했어요. 어머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정말 죄송해요. 나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나도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너무 참기만 했어.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지내자.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약속했다.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3년이 지나 나는 73세가 되었다. 어느 날 김민영 사회복지사가 큰 제안을 들고 왔다. 선생님, 이번에 시에서 실버 멘토링 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선생님께서 센터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제가요? 네. 선생님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새로운 도전이었다. 73세의 센터장이라니.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보겠어요. 센터가 문을 연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려운 어르신들,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 새로운 시작이 고민인 분들까지. 저희 센터는 혼자 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개소식 인사말에서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7번째 거센 파도 완성된 삶. 지금 나는 75세다. 강릉에 온 지 5년이 흘렀다. 실버 멘토링 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나는 홀로서기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었다. 매일 아침 마루와 함께 바닷가를 걷는다.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한다. 주말에는 가족들이 찾아오거나 이웃들과 시간을 보낸다. 무엇보다 소중한 변화는 내 마음이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는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 어젯밤에는 전국에서 온 편지를 읽었다. 내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의 편지였다. 선생님 덕분에 80세에 새 도전을 시작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서로 독립하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게 되었어요. 이런 편지들을 읽으며 나는 깨달았다. 내가 바다로 온 것은 도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여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오늘도 바다는 새로운 파도를 만들어낸다. 거센 파도도 있고 잔잔한 파도도 있다. 하지만 모든 파도는 아름답다. 내 인생의 파도들도 그랬다.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 마루가 내 옆에 와서 앉는다. 이제 13살이 된 이 작은 친구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다. 우리는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내일을 꿈꾼다. 75세의 나에게도 여전히 꿈이 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는 꿈, 진정한 홀로서기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다는 꿈. 홀로서기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바다는 오늘도 끝없이 파도를 만들어낸다. 나도 매일 새로운 나를 만들어간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시작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작점에 서 있다. 여러분의 홀로서기는 어떤 모습인가요? 혜정 씨의 이야기를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선택을 앞두고 계신가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믿으시나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당신만의 바다는 어디인가요? 함께 이야기해요.